영예 교수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좀 전에 임정아 교수님이 발표하신 다단계 판매에 대한 처벌이 과중하다,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논하기 전에 그 근거가 되는 금지 조항이 과연適当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정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위법하지 않은 다단계 판매하고 그거 피라미드는 명확히 구분해서 제재를 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마케팅학자 중에 아담 교수와 피터슨 교수인데요. 이 두 교수가 최근에 이 다단계 판매의 유리성에 대한 그런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다단계 판매라는 것이 실제와는 달리 지나치게 이 불법 피라미드하고 왜곡되어서 마치 이것이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아울러서 당연히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윤리적인 그 비판은 많은데요. 일부 다단계 판매가 불법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업 자체를 이제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거나 또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그분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에는 모든 산업에서 그러듯이 일부 기업에 의해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 불이익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산업 자체 또는 기업 전체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은 이제 지나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상가를 태우고 딱 잡는데 이제 수작은 칼을 쓰는 그런 격이라는 것이죠. 이번엔 간판법이라고 해서 이제 불법 피라미드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에 보면은 일부는 좀 비합리적인 그런 조항들이 있고 이것에 대한 처벌도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임정아 교수님 말씀하신 형사제재 개선 방안 중에 사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하고 불법적인 피라미드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나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후원방문 판매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 후원방문 판매의 경우도 사실 다단계 판매하고 저는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원수당이 뭐 직근 1단계만 주어지냐 그 이상이냐 뭐 이런 차이를 놓고 얘기는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를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다 다단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95%가 다단계 방식으로 이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 후원방문 판매의 경우에도 이걸 예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고 금지하는 조항이 다르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방문 판매의 경우는 이제 판매원이 아닌 최종 소비자 매출이 70% 이상의 경우에는 후원수당 총액 제한, 취급제품 가격 상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의무화 등 사전 규제 적용을 이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FTC가 이 다단계 판매업체인 오미투션에 대해서 과거에 소송을 하면서 당시 이제 판매한 자신의 소비는 손해 매출로 인정할 수 없고 또 법원이 실제로 이 50%의 최소 손해 매출 기준을 요구한 것이 아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70% 규칙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아메이가 제시한 그런 하나의 그 기준일 뿐이고요. 여기에는 또 도매와 소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정위의 그리고 최종 판매,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만 70% 이상이 된다는 규칙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 70% 규칙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냐면 불법 피라미드의 어떤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봅니다. 즉 판매원이 사재기를 통해서 시스템 내 재고를 축적하거나 또는 상품 판매를 가장해서 유사소진 행위를 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75 규칙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에 보면 사실 70%보다는 이제 50%를 잡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런 70% 규칙이 과연 적절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경우에 후원방 판매와 다단계 판매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서 이제 판매원의 그 개인적 소비의 문제도 사실은 이걸 학계에서는 이게 소매 행위인데, 소비 행위인데 이걸 왜 소매에 포함시키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그 FTC가 여러 이 다단계 업체들하고 이제 소송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그 규제 체제를 이제 강화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리마라든지 또는 허벌라이프 또는 포르춘 하이텍 같은 그런 또 소송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FTC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FTC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업계획 규칙에서 이 다단계 판매에 대한 그 규제를 하는 것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사행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규율하는 것보다는 그 때문에 업계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이 너무 크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판단이 작용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2011년 12월에 확정된 그런 룰에 의하면 결국 이제 FTC는 다단계 판매 자체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리마나 허벌라이프의 경우도 이제 좀 한숨을 놨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피라미드는 이제 과거의 어떤 복고형 피라미드라든지 좀 무한수술 사슬 체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또한 어떤 형사적인 제재보다는 어떤 민사적인 제재 내지는 행정적인 제재가 더 바람직하다. 여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 문제가 불거지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FTC가 그렇게 하듯이 직권조사 후에 잘못된 부분에서 시정명령을 내거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리마나 허벌라이프 같은 경우도 그 합의 내용을 보면 그 과징금 부과하고 잘못된 사업 방식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형평성 논란이 있는 그런 처벌 규정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자꾸 이렇게 관리하느라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방금 회장님이 아마 펜을 부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로 이어서 한국에 대해 좀 단정해 주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 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방문하면서 특히 이제 이런 특수판매와 관련된 특히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바로 3월 1일부터 저희 외대 소비자권 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사실은 이 사안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말씀드려야 되나, 또 혹시 또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일단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그 법학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이거에 대한 논의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안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발표자인 우리 임정환 교수님께서 이 처벌 수위를 이제 특수판매 유형별로 업태별에 있어서 비교를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다단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벌적인 그런 이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금 저는 뭐 분석의 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15% 정도가 전부 다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모두 다 이게 형사 범죄화하는 쪽으로 이 산업에 있어서 폐해를 억제하는 것이 정말 그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면 현재 그 형사 처벌에 관한 그 업태별 어떤 균형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 것도 의미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설득력 있게 한다면 이제 전제가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가 되는 이제 이 업태에서 과연 이러한 그 사전 진입에 관련된 규제도 굉장히 다른 업태에 비해서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사후적인 제재, 형사 제재 부분도 굉장히 센. 그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산업면에서 여전히 신뢰가 쌓여있지 않다면,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게 가장 좋으냐, 그러니까 이피션트하게 좀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방향이라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단계 쪽 특수판매 쪽을 보면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진입규제 측면에서도 상세한 여러 가지 그 행정적, 소비자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 행정면에서 소비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다른 분야보다 사전 진입에서 강한 어떤 규제를 하고 있고, 그 조직 관리 면에서도 유지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소비자 행정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진입에서 어떤 제재 어떤 그 질서나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는 있는데, 문제는 진입도 굉장히 세고 나중에 사후적인 부분들도 셌을 때 둘 다 효과가 다 없다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원래는 진입 쪽이 쓰면 이제 사후 제재 쪽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또 강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있을 때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처벌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손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 행정면에서 만약에 우리 정책당국 기관들이 본다면 이런 진입규제와 사후 억제와 관련된 이 부분을 형사 범죄화함으로써 이 정책을 끌고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는 한번 좀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모두 다 형사화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발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그 강한 억제력을 갖는 정도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행위 유형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르게 여기는 7년, 5년, 3년, 2년, 1월, 2천만 굉장히 복잡한 그 행위 유형별로 그 형사 제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숙지하고 또 이해시키는데도 쉽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국민이 준수를 하려면 뭔가 정말 지켜야 될 거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그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명확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그 처벌 쪽으로 가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력,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금융 분야에서는 5년, 3년, 1년으로 일단 단순화시켰습니다. 모든 형사 처벌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다음 과태료 체계도 굉장히 좀 단순화시켜서 분명히 지켜야 될 거는 좀 지키게 하고 그 부분을 숙지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는 근데 이게 그 나머지 부분은 행정적인 뭐 과태료 수준으로 가면 되냐? 그럼 효과가 없죠.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처벌 수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형사 처벌을 형사 제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과 행위 형태들을 조금 더 나눠서 중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좀 구분하는 그런 시기는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형사화된 부분에서도 혹시 감안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아까 임정환 선생님은 양형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것보다 소비자 보호 실태가 확실하다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뭐 기금이라든가 배상이 충분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쪽에 두고 있다면 형사 또 범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왜 방문 판매법 특히 다단계 중에서는 7년의 징역형을 갖고 있냐. 예를 들자면 이제 유사수신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한 그러한 판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형사처벌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와 비슷한 진입규제를 은행법에서는 5년 그다음에 2억 원의 벌금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장 유사수신으로 가장할 수 있는 은행법에서는 5년의 징역에 2억 원 벌금인데 여기는 7년의 징역에 2억의 벌금이니까 다른 업태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공신력이 필요한 은행을 가장한 데에도 약간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하게 가고 오히려 다른 산업군하고 조금 비교해서도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은 지적이고 방향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진짜 8분이 돼버렸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든지 이걸 형사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체계가 조금 더 이제는 좀 정리되어 있어 지켜야 될 부분들을 좀 골라내는 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초점은 소비자 배상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실태 쪽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쪽을 감안해서 좀 정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버블버린 뉴스의 김선주 변호사님. 오늘 정말 빨리 갑니다. 소개받은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임정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방문 판매, 그러니까 특수판매에 관련된 처벌 규정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헌법상 대원칙인 재원법정주의나 평등원칙을 구현 못했다는 내용을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피해자를 상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피해자들을 보면 이분들이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비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 위법한 다단계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김정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한 다단계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에 대한 판매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 특판매와 관련된 처벌 규정, 그러니까 특판매와 관련된 범죄들도 경제범죄 일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범죄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경제범죄라고 할 수 있는 전통 형법상의 사기죄나 횡령죄, 배임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화이트 칼라인 경우가 많고 소수의 피해자에 대해서 다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돈이 많은 개인을 상대로 하거나 또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런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경제범죄를 보면 특히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 범위가 대체로 광범위한 반면에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시대가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 힘의 불균형,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아마 범죄 수법이 갈수록 전문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범죄 수익과 처벌 수익이 불균형하다는,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처벌로 인해서 이르는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경우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너무 없지 않냐라는 측면이 현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경제범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각들은 아마 특수판매에 대해서
초기에 좀 강한 규제를 하는 근거들로 사용이 됐던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에서 약간 완화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특성들은 어떤 그 특수판매 방식이 갖고 특수판매라는 그런 그 방식이 갖고 있는 구조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본질적 특성이지 단순 시각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위험성 내지 그 본질 특성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피해화되는 것은 그 합법적인 어떤 특수판매 방식에 의한 게 아니라 그 위법적인 방식에 의한 다단계 내지 판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법한 방식과 합법적인 방식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판매의 경우에는 어떤 뭐 규제든 처벌적 이런 일을 완화하되 다만 위법한 특수판매 내지 그 위법한 방문 판매의 경우에는 오히려 명확성의 원칙도 좀 완화를 해서 그 시대상의 변화의 그 정정을 좀 높이고 처벌 수위를 오히려 강화하고 어떤 그 범죄성의 철저한 환수 절차를 마련을 해서 그 위협한 방문 판매에 대해서는 그 형벌을 갖고 있는 우리의 경고나 예방적 효과를 좀 제고시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아주 많은 분이 지금 참석해 계시는데 딱 한 분만 혹시 질문이나 풀 주시면 받고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따로 질문이나 코멘트 손을 드신 분, 저 뒤에 한 분 드셨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관계통의 박경수입니다.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는 지인분께서 워치폰을 방문 판매원에게 사셨다는데 저기 워치폰을 사가지고 무료라고 공짜라고 했는데 저기 달달이 요금이 청구됐대요.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피해가지고 그 본사까지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다시 우편으로 붙이라고 하는데 우편으로 붙였는데 그 우편물을 받았는데 그 속에 그 물품물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소송까지 가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 워치폰을 받았다고 한 걸로 치고 다시 또 원래 원상태로 했는데 그 부분께서는 일주일 동안을 찾아다니면서 그 결과를 해결했는데 일일 근로자신데 저기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발제자의 내용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좀 있으면 이제 이 주제가 끝나니까 차라리 임정환 교수님이나 다른 분한테 따로 여쭤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예, 지금 바로 발제자 중에 어서 바로 답을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